오랜만에 정책 싱크탱크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와 오늘 저출산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령사회 문제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스마트폰용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스북도 오늘 2부에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랩 랩이 이제 아마 연구소의 2050은 2050년. 네네네. 2050년에 우리가 뭐 최고령 뭐 이런 사회 세계 매디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초고령 사회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고령 사회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하고 고용 변화가 굉장히 심각할 걸로 보고 네. 그 미래를 기준으로 지금을 다시 돌아보고 정책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책 실험실 정책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네. 자, 랩 2050 대표이시기도 하지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최근에 또 출산율이 1.05명으로 역대 최저라는 게 사실 기사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나오는 기사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에서 출범시킨 게 2005년인데요. 그때 문제가 시작된 것을 인지했다는 뜻인데 큰 진전이 없이 지금 2017년이 되어서도 1.05명의 출산율이 나왔다는 거는 이미 우리 고령사회 진입은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동안에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되는 거면 바꿔 말하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05년에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깜짝 놀랐던 출산율이 1.08이었습니다. 1.08에서 놀라서 출범을 시켰고 그동안 2017년까지 12년 동안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만 총 126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네. 1년에 10조 원가량 투입을 한 셈인데 그런데 결과는 1.08에서 1.05명으로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졌고 특히 이제 그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출산율 목표를 항상 정부가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1.5명으로 늘리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목표를 걸고 쭉 진행을 해왔는데 전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지금은 통계청에서 항상 그 장래 인구 추계라는 걸 하면서 고위 가정, 저위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출산이 늘어나는 가정 그리고 출산이 덜 늘어나는 가정 이렇게 이 가정을 하는데 그 저위 가정 가장 최저 가정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가 1.05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결과가 처참하죠. 그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126조라는데 진짜 거기에 쓴 게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각 부처에서 이런 예산 저런 예산 복지 예산 다 저출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서 갖다 붙이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쨌든 큰 줄기들이 사실 있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무상보육 정책 같은 건 이제 큰 정책이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약간은 농담 같은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년들 미팅을 주선을 해주겠다 이런 정책도 지난 정부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큰 정책, 작은 정책, 또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책,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정책 다 나왔었는데 다 안 들은 겁니다. 다 안 들었어요. 그게 효과가 없다. 그렇죠. 전혀 효과가 없는 거죠. 자, 왜 출산율이 낮는가? 이거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숫자로 보면 지금 유배우자 출산율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1.6명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아예 출산의 전제가 되는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결혼한 분들은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면 1.6명은 낳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마이너스네요. 두 명이서 1.6명 낳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 통계는 낮아지진 않고 있습니까? 이 통계는 높아지고 조금 있습니다. 높아지고 그건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해야 1.6명을 낳는데 배우자가 있어야. 그렇죠. 결혼을 안 한다. 해도 늦게 한다. 인구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모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이미 우리가 정책 실패를 크게 해서 저출산이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2005년 이후로 계속 진행이 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전남의 고등학생들, 이 중학생 졸업자가 고등학교 입학자를 채우지 못하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같은 그런 이 도단위에서는 농촌 중심의 이 광역 도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고령 사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당시에도 여전히 이 중앙정부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선 그걸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90년대 초반부터 있었어야 할 패러다임 전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2000년대 중반까지 와서 또 한 번 10년 이상의 실패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 출산율을 높이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노인은 늘어나는 것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까지 늘어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 부양 대상자와 부양을 할 사람들의 비율이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한 20년 정도는요. 한 세대 30년 정도. 한 세대 30년으로 그렇죠. 30년 동안 악화가 됩니다. 지금부터 한 2048년까지는 저출산 상황인 것이 오히려 정부 목표대로 출산율 높이는 것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자꾸 인구가 줄어들 텐데요. 물론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인구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 이제 약 50년 뒤쯤에 오는 거죠. 50년, 60년 뒤쯤에 네. 오게 되는데 인구가 줄어들기 전에 큰 문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는 사실 이 부양비 문제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일을 해서 뭔가 생산하는 사람과 생산한 것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부양자와 피부양자 사이의 비중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악화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0.4명 정도 되는데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60년쯤 되면은 우리 한 명 정도, 그러니까 1.2명이 되냐 0.9명이 되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럼 지금보다 부양 부담이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0.6명, 일하는 사람 1명이라면 0.6명을 일하지 않는 사람 0.6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가 더 심화되면 기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을 부양하다가 이제 한 명 더 한 명을 넘어서 부양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지금 만약에 4인 가족이시라면은 그리고 부모님이 독립해 계시다면은 2명의 부부가 2명의 아이들을 아마 부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50년 지난 지금 1대1이신 분들은 이거에서 1.5배 정도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러겠네요. 더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1대 1.5가 되고요. 2대 3, 애들 3명 정도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2060년이 되면 제가 아까 1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0.4에서 1명 되면은 2.5배거든요. 그럼 애들 5명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노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2명 아이 하나 그다음에 어르신 고향에 계신 어르신 1명 부양하는 가족도 힘들다 하는데 지금 5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수치로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생아가 오히려 출산율이 막 늘어나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부양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일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아주 독특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운 입장을.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출산 정책의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또 지금까지 해온 정책 효과도 없고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우리가 더블 케어 상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거의 70년대, 80년대에는 유소년을 부양하는 부담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지, 우리 교육비를 어떻게 충당하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 정책을 펼쳐왔고 그래서 교육을 굉장히 국가 예산에서 중요한 이 포션으로 잡아왔었는데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는 노인 부양을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해서 이 고령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출산율을 높여서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부양을 할 인구를 늘려서 노인을 나중에 부양을 더 잘하도록 하자 이렇게 패러다임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한 20, 30년 동안은 지금 청년들 생각하면 지금 10대, 20대들이 한 30년 동안 노인도 많이 부양하고 아이들도 많이 부양해야 되는 더블 케어 상황이 오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사실 출산 가지고는 여기는 극복이 안 됩니다. 아이들 지금 태어나면은 성인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출산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고령 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갈 것인가. 노인의 부양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활동을 하시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좀 사회 구조를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한 30년 동안 온다는 겁니다. 출산율 제고에서 고령사회 적응으로 방향타를 바꾸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령사회가 되면은 너무 역동성이 떨어지는 사회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령사회를 잘 적응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진짜 중요한 건 젊은 세대가 계속 자라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고령사회가 정말 이 사회가 잘 유지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동적인 고령사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령 사회를 피해보자고 우리가 계속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펼쳤는데 그건 이제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 노인 인구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또는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가 너무 많아져서 사회가 좀 그 과거지향적으로 바뀌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는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굉장히 큰 아까 말씀드렸던 부양비 부담 0.4명에서 1명, 1.2명으로 바뀌는 2배, 3배의 부양비 부담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으려면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더 과학기술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돌봄 비용을 줄여가는 거죠. 노인들의 이동을 기술적으로 뭔가 도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도시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자신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가서 몸으로 케어하는 부담을 훨씬 줄여도 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서 뭐 드론을 개발을 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자율정책 개발하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의 과학기술 정책이 지금까지 전통을 보면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특정한 산업이나 제품을 만들고 살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는 운영이 되어오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고령사회 문제를 한번 같이 해결해보자고 국가가 내걸 때가 됐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과 건강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하고 국방기술이 미국이 세계 최고가 된 것이고 그 국방기술 때문에 스마트폰도 나오고요. 뭐 알파고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연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정책 방향을 맞추면 기술 개발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문제 해결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인공지능을 개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서 국가가 돈을 이만큼 될 테니 과학기술자와 기업들이 다 달라붙어서 뭐든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이신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출산보다는 이제 보다 고령사회를 중시하는 그런 위원회로 이름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대로 간다면.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그런 우리가 고령화에 적응하는 사회를 만든다면 어르신들이 일도 더 쉽게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숫자를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부양비 비중을 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명에서 지금 0.4명에서 한 뭐 2065년 되면 한 50년 지나면은 1.2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출산일 때하고 출산율이 높을 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원래 지금 가정에서는 차이가 나는데요. 한 가지 변수를 바꿔보니까 차이가 전혀 안 나요. 그게 어떤 변수냐면 노인 인구가 높아지는 겁니다. 노인의 연령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를 정부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69세까지만 높여도 저출산이나 높은 출산율이나 부양비의 차이가 50년 뒤에도 나질 않습니다. 똑같이 0.9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일이나 일자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60대 노인들이 또는 좀 더 나가면 70대 초반까지의 건강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부양비 부담을 줄이는데 요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게 근데 대부분 저임금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체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사고의 어떤 이런 부분도 젊은 사람들과 대등하게 가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같이 개발을 해가는 게 이제 이슈인데요. 사실 지금 좀 그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사회적 경제 정책 많은 일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이 일의 스트레스와 이 부담이 덜하고 이윤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 속도가 좀 느리지만 또 이웃을 위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일자리들이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숲해설가라든지 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 이웃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것을 주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마을 공동체, 비영리 또는 돌봄 노동이 있습니다. 돌봄 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네. 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공식화되면은 조금 더 이 노인들이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그거 자체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되면서 약간의 수입도 되고 그리고 적절한 이 역할을 찾는 그 계기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흔히 고령화 사회 10년 후에 우리 모습을 보려면 뭐 일본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도쿄통신원한테 일자리 문제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도 바로 취업될 수 있는 게 진짜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런 어느 정도만 하면 조금만 하면 돌봄 관련 근로 일자리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10년의 우리 모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고용 감소를 굉장히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방향으로 더 많이 가면서 네. 그 남는 노동력을 계속해서 이런 돌봄에 투입을 해야 되고 그 돌봄 노동이라는 것의 상당 부분은 또 약간의 기술이 결합되면 네. 노인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인 연령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재 대표와 함께 우리 저출산 고령사회인데 너무 출산에만 지금 정책으로 잘 효과가 나오지 않는데 출산에만 맞추지 말고 우리가 고령사회에 적응하는 사회로 한번 시스템을 바꿔보자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는데 그래도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어르신들에게 이제 서운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너무 뒤로 가는 거 아니냐. 과거지향적으로 시스템이 바뀔까 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든 문화 자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보통 어려운 용어긴 한데 제론토크라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모크라시에 크라시 붙여가지고 제론토가 이제 네. 제론이라는 게 굉장히 나이 많은 장로, 원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 옛날 네.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원로원 뭐 이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의 차이를 느끼죠.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문화라든지 요즘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 미디어와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것들이 지금 결국엔 미래의 주류가 될 텐데 네. 제가 의사결정을 하면은 그건 모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네. 문제들이 이제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 연령 규범을 바꾸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의사결정할 수 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요. 지금 연령 서열 구조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검찰이나 이런 조직에서는 누구 한 명이 동기 중에 승진을 하면 나머지는 다 옷 벗고 나가야 된다.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주니어가 리더가 되고 시니어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적으로도 바뀌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관습도 바뀌어야 되고 관행도 바뀌어야 되고 6886님이 한 푼도 안 되는 공립유치원에서 일이 있어 애를 더 유치원에 두려 해도 무조건 하원 시간에 데리고 와야 합니다. 다니기 싫으면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 돈을 주고 다니는 사람은 편한 시간에 전화만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출산도 이런 식으로 뭔가 맞벌이 부부들 우리가 정책 방향이 이렇게 맞춰져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맞춰져 있냐면요. 지금까지는 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생산을 해서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면 아이 보호해 줘야 되고 부모는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출산율 높이는 것은 경제 성장하고 출산율 높이는 것은 기술과 그리고 기술과 정부가 국가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좀 갈래를 터줘야 된다. 네. 사람들한테 아이 많이 낳아서 경제 성장시키라고 강요하지 말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또 2주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랩 2050의 이원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회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